인커텀스, 인커텀스를 주의 깊게 2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인커텀스가 그렇게 강조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수차례 강조를 했어요. 뭐 그거 자체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무역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어떤 의무나 비용 부담을 나뉘는 경계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운송 수단에 따라서 어떤 거래 조건, 무역 조건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물론 인커텀스에 대해서 뭐 알아야 될 사안들이 뭐 우리가 지난 2번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각 정형거래 조건, 각 정형거래 규칙마다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인도 의무라든지 정보 전달의 의무라든지 서류 교부 의무라든지 통지 의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는데, 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뭐 국제상학 수업 시간에 내서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은 결제입니다. 대금 결제. 대금 결제는 매수인이 해야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주요한 업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뭐 물건 사는 사람이니까 매수인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격에 대해서 대금을 치러야 되는 의무를 가지는 게 타당하고, 그래서 나와 있죠. 무역에서의 대금 지급, 매수인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다. 그리고 뭐 물건을 보내는 것과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대금을 치르는 게 동시이행 조건이다라고 하는, 동시이행, 뭐 말은 동시이행이지만 사실상 동시이행이 어렵죠. 내가 그냥 편의점 들어가서 물건 사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서로 떨어져 있는데. 완벽한 의미로서의 동일한 타이밍에 물건을 보내고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무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우리 지금 여기 오늘 시간에 배우게 될 뭐 신용장, 한어음 다 필요 없어요. 왜 써 그거? 그냥 이렇게 주고받으면 되는데. 그죠? 이거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국제 나라를 달리하는 사람들 간의 거래다 보니 물품을 먼저 보내줄 것이냐, 쉽게 말해서 돈을 먼저 보내줄 것이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물건을 먼저 보내주면 돈 보내는 사람이 변심해서 돈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는 사람이 변심해서 물건을 안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걸 보내준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신용위험, 뭐 이렇게 상업위험 이렇게 부릅니다. 무역거래에서. 서로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정확하게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래도 돈을 떼일 수도 있고 잘못된 물품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물품이 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컨테이너에 포장돼 가지고 딱 왔는데, 열어봤는데 나는 분명히 아이폰을 주문을 했는데 벽돌이 들어있더라. 아이폰 대당 가격 200만 원 해가지고 200만 원이죠. 새로 나온다는 거. 그죠? 200만 원. 200만 원 대당 가격 해가지고 뭐 1000대 주문해서 돈 지급을 했는데 벽돌이 왔더라. 200만 원짜리 벽돌. 그럴 수 있죠. 왜 없겠어요. 무역 거래에서. 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일어납니다. 2010년대 들어왔을 때 그런 사건 사례 많아요. 진짜로. 그런 문제가 무역 거래라는 게 뭐 진짜 무슨 뭐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사건 사고들도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 규모가, 그 손해의 규모가 작아서 그냥 넘어가고 뉴스를 타지 못하는 분, KBS 9시 뉴스에 나오지 못할 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아요. 재미난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어떻게 보면 이 서로의 신용 위험과 상업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일종의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하한 어음 치결 제도, 하한 어음 치결 방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이제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걸 좀 그러니까 그냥 일단 그러면 정의부터 봅시다. 한음 치결 방식의 정의가 뭐냐? 물품을 선적한 후에 운송 하물을 증권화하여 이를 담보로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한 어음의 매입 또는 주심으로 대급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매수인은 수입지에서 선적 서류가 첨부된 한 어음이 제시될 때 한 어음을 지급 또는 인수함으로써 수취된 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뭐가 합리적이란 얘기야?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럼 보면 일단 여기에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나오고 매수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은행이 나와요. 은행. 은행을 이용한다는 거죠.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은행을 이용합시다. 우리 은행. 그리고 얘는 무역거래예요. 무역거래. 국제 물품 매매 계약. 그래서 얘는 물건을 보내고 얘는 돈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돈을 먼저 보낼래 물건을 먼저 보낼래 뭐 이런 걸로 싸우다가 일단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겠죠. 뭐 FOB면 뭐 FOB를 써서 여기서 넘겨준다고 합시다. FOB 부산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럼 여기가 부산항이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실어줘요. 이렇게 딱 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겠죠. 그리고 이 운송수단은 매수인이 계약 체결해가지고 수배해가지고 운송계약하고 뭐 운임 지급하고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FOB대로. 자, 그러면 이 운송인은 운송 하물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하게 되면 운송 하물을 이제 선적하게 되면 매도인이 운송인은 운송 계약의 어떤 반대로서 운송 계약의 어떤 증거로서 그리고 하물의 수령증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권리 증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무슨 서류? 선화 증권. BL. Bill of Lading. BL이라는 서류를 매도인한테 주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서류가 매우 중요해요. 이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서류가 있어야만, 이 서류의 원본이 있어야만 매수인이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서류가 없다면, 이 서류가 매수인에게 가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수입국에서 물건을 찾아갈 수가 없다. 운송인으로부터. 그래서 이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성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한어음 제도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수출지에서 외국한 은행을 통해 한어음의 매입 또는 추심으로 란 말이 나와요. 운송화물을 증권화한다는 말은 이거죠. 이거. BL. 첫 번째 줄에 운송화물을 증권화한다는 말은 BL을 발행한다라는 뜻이고 그럼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한어음을 매입 또는 추심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한어음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한어음. 짜잔. 화물을 증권화한 서류와 한어음을 가지고 요 두 서류를 취급해서 결제하는 방식이 한어음 취결 방식입니다. 한어음 취결 제도라고 해요. 그러면 원리는 뭐냐? 한어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어음이란 말, Bill of Exchange란 말은 오늘 처음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음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어음, 수표 많이 들어봤죠. 회계 수업, 회계 원리 뭐 그렇죠? 재무회계 수업 들으면 어음 수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그 어음. 이것도 어음이에요. 어음. 근데 회계 수업 시간에 다루는 어음 수표랑 앞에 익스체인지죠. 익스체인지. 교환할 때 한자.
익스체인지가 붙은 이 한어음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이 선화증권이라는 증권을 이용을 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죠. 한어음은 국제 간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최선의 결제 수단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화한어음 취결 방식은 신용장 방식과 DPDA 방식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한어음은 일종의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합니다.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이렇게 한어음과 선화증권을 은행을 통해서 매도인이 뭐 매수인의 신용장 방식이라면 매수인의 신용장 발행은행, 매수인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발행은행, 아니면 추심 방식이라면 추심은행을 통해서 매수인에게 한어음과 선화증권이 제시되면 이 한어음이 일종의 결제를 청구하는, 대금을 청구하는 서류라는 거지. 한어음을 이 매수인이 결제를 해줘야 뭘 가져갈 수 있다? 얘를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매수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저 한어음에 따른 돈을 주지 않으면 한어음과 함께 같이 온 서류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는 한어음이 아니라 선화증권이에요. 선화증권을 받아야 돼. 그래야 물건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서류를 찾으려면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야 된다. 자, 이런 안전장치를 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한어음이라는 청구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앞에서 만약에 그냥 돈을 생으로 보내고 물건을 그냥 생으로 보내면 누군가에게 어떤 신용위험이나 상업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죠. 일종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선화증권을 이제 담보로, 유식한 말로 담보로, 좀 쉬운 말로 인질로 삼은 거죠. 왜? 매수인이 이게 필요하니까. 얘를 인질로 삼았죠. 돈 내놔. 돈 내면 줄게. 이거잖아 지금. 딱 그거예요. 그런 방식으로서 대금 결제를 하니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신용 위험을 떨어뜨리고 서로 간에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은행을 통해서 대금 회수를 해야 된다. 은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금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수출 대금의 결제 방식의 변화라는 거죠. 자, 선진국들이 신용거래의 정착으로 신용장 방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송금 방식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제품인 반도체의 경우에는 송금 비중이 72%, 선박은 93%, 석유는 82%, 농수산물은 78%, 거의 송금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의 거래는 신용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신용장을 선호하고 있고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소폭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 여기 이제 그 대금 결제 방식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하기는 좀 웃긴데 아무튼 비율이 나옵니다. 97년도에 보면 송금 방식이 29%였고 신용장 방식이 43%예요. 신용장을 가장 많이 썼어요. 97년도에. 근데 10년 후인 2007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송금 방식이 50%를 넘고 신용장 방식이 거의 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용률이. 그리고 추심도 많이 줄었죠. 추심도 많이 줄었습니다. 2010년도에 와서 이 변화의 폭이 더 송금 방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송금 방식이란 건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송금해준다는 거예요. 돈을 쏴주는 거예요. 이러한 거래 방식이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무역 거래에 있어서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선박이나 석유 우리나라 수출 되게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에 보면 있어요. 10위나 20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석유류가. 물론 그 석유는 원유가 아니죠. 휘발유지.
디젤이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유를 수입해 와서 증류해가지고 휘발유를 수출하죠.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무역 통계 보면 나와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과 수입품에 꼭 기름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유 수입해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유공장이라 하나 그거 뭐라 하나 정유공장이라 하나 거기서 휘발유나 디젤로 만들어서 다시 수출해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정유공장 없는 나라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유에서 휘발유를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과 시설 플랜트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 안 된다고. 그래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찌됐든 그런 수출 제품들을 경우에는 송금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용장 방식이나 추심 방식보다 왜 송금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은행을 통해서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하환 취결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한어음 취급 때문에 은행에게 수수료를 줘야 돼요. 수수료, 취급 수수료, 어음 발행, 신용장 발행. 특히 신용장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가 뭐냐면 신용장 발행을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발행은행이 해줘야 되는데 신용장 발행 수수료 같은 걸 받아요. 문제가 있죠.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문제.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오랜 거래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서로 이제 믿을만 하다는 거죠. 너랑 뭐 하루 이틀 장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신용장 쓰지 말고 신용장 쓰면 뭐 거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제3자인 은행에 알려지게 되고 수수료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그냥 송금 방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떤 거래 관계의 신뢰도가 쌓여서 그렇게 거래의 어떤 대금 결제 방법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이 반도체가 송금 비중이 72.5%라고 하는데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회사 두 회사 S로 시작하는 회사죠. 이 S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은 물론 뭐 인텔이라든지 뭐 AMD라든지 그런 거대 브랜드나 뭐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공급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뭘 갖고 있어요? 해외 자회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 본사가 삼성 미국 지사한테 물건을 보내는데 신용장을 쓴다? 그거 웃기잖아요. 삼성 미국 지사가 삼성전자 100% 투자로 해서 설립한 회사인데 삼성 본사를 등쳐먹는다? 그거 어렵잖아요. 그게 가능하냐고. 본지사 간의 거래. 이게 많이 늘었어요. 다국적 기업화되면서 기업들이 예전에는 그냥 해외에 있는 바이어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무역 거래를 하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자신들이 직접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해외 지사나 해외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해외 지사나 사무소를 통해서 무역 거래를 하고 그 현지에서 판매는 그 지사나 그 대리점이 담당하는 역할을 구조를 바뀌다 보니까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신용장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송금해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거래 형태가 조금씩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 대금의 영수 절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출 통관 후에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제반 운송 서류를 갖추어서 자신의 주거래 외국한 은행에게 매입을 의뢰합니다. 수출업자가 발행한 한어음을 이제 매입시키는 거죠. 어음 매입, 어음 할인을 시키는 거죠. 자신의 거래은행. 어음이란 게 우리 뭐 약속어음 같은 거 뭐예요? 맨날 며칠 이후에 약속어음상의 액면 금액을 지급하겠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약속어음이라는 게. 근데 한어음도 일종의 어음이기 때문에 금액이 있어요. 수출 대금이겠죠. 그래서 수출 대금을 찍혀 있고 그 한어음을 받는 사람이 그 대금을 결제해야만 여기 선화증권과 같은 비해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건데 어음을 할인해서 은행에게 매입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회계 원리 재무 회계 때 안 배우나 이거? 배울 텐데. 어음 할인 안 배워요? 금융 자산 할 때 안 배워? 이거 어음 할인. 그 금융 부채 금융 자산 할 때 배우잖아. 왜? 뭐예요? 액면가보다 어떻게? 낮은 가격으로 사주는 거죠. 미리 선지급해 주죠. 그리고 그 어음은 은행에 가져가죠. 은행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매수인한테 제시하고 그 액면 가격으로 받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어음의 기한이 한 달이었다. 그러면 그 한 달에 대한 이자분을 만큼 은행이 좀 낮은 가격으로 한 어음을 사가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이란 밑에 수출업자가 신용땅 또는 하한어음 출신 방식에 따라 선적서류가 이거잖아. 선화증권 BL을 첨부된 한어음을 발행해서 외국한 은행에게 여기 은행에게 제시해가지고 할인받는 거다. 그러면 이 한어음이 예를 들어서 발행한 날로부터 뭐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뭐 US 달러로 10,000불이라고 쳤을 때 이 10,000불을 저 매수인한테 대금 결제 받으면 10,000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매수인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으려면 뭐 BL 발행일로부터 뭐 30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몇 날 며칠 이후라든지 뭐 날짜가 찍혀 있고 그 날짜 이후에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은행을 통해서 얘한테 제시하고 나는 뭐 수수료나 이자 같은 걸 제외한 금액을 받고 이 은행은 결국 이 은행도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됐더라든지 매수인한테 직접 대금 결제를 받고 서류를 넘겨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할인을 통해서 어음을 먼저 지급해서 은행이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네고시에이션, 내고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보통 대금이 회수됩니다. 하한어음 치결 제도에서는 이게 하한어음 치결 제도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수를 하는 거죠. 한어음이 쓰이니까. 한어음이 안 쓰이는 송금 방식은 이게 필요 없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하면 돼요? 그냥 계좌로 보내주면 되잖아. 송금해주면 되잖아. 그게 끝이잖아. 어음 할인 필요 없죠. 하지만 한어음이 사용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결제된다. 그럼 한어음을 좀 자세히 알아봅시다. 한어음을 드래프트라고 하기도 하고 빌 오브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뭐예요? 어음 발행인이 지급인인 제3자로 하여금 증권상에 기재된 일정 금액을 증권상에 기재된 일정 금액 여기 있죠. 10,000불 US 달러 10,000불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일에 일정 장소에 지급일에 일정 장소에서 지급하도록 무조건적으로 이건 뭐랄까 예외가 없어. 무조건적으로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며 유통증권이다. 그리고 한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 대해서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어음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 위탁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 한 어음에서는 매도인이 발행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어음은 매수인이 지급인입니다. 물론 신용장 방식에서는 좀 달라지긴 해요. 자,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수취인입니다. 수취인.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발행인이 수취인이 돼요. 근데 지금 저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밑에 설명이 더 자세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죠. 보죠. 발행인은 수출자, 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취인은 보통 한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수취인이 돼요. 왜? 어음을 할인해서 매입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급인은 무역거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이 지급인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신용장이 되면 좀 달라져요. 신용장 거래 방식이 되면 좀 달라집니다. 예. 만약에 신용장 거래 방식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급인입니다. LC의 경우에. 요거는 DA나 DP 같은 경우에. 이해 안 되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 일부러 이해 안 될 거라고 알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해 안 되는 줄 알아요? 뭐가 이해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음하고 한어음이 좀 달라서 그래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압수표 있죠. 수표를 끊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줘요. 물론 수표는 은행이 발행하는 거지. 내가 발행하는 건 아니지만 뭐 수표를 일종의 어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돈 줄 사람이에요. 얘는 돈 받을 사람이에요. 돈 줄 사람이 은행 통해서 수표 끊어와서 줘요. 얘는 돈 받은 사람은 이거 들고 은행 가서 현찰로 바꿀 수 있죠. 무슨 얘기예요? 어음이라는 서류를 발행한 사람하고 돈 주는 사람이 뭐예요?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표는 그렇지 않아? 달라? 내가 아는 약속어음 수표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약속어음 수표가 다른가? 아니잖아, 같잖아 지금. 돈 주는 사람이 약속어음이란 그런 거잖아. 백지수표. 내가 끊어서 내 신용으로 돈은 지금 당장 못 주는데 내가 한 달 뒤에 너한테 돈 꼭 줄 수 있어? 그래 어음 끊어주잖아. 서류 발행해서 주잖아요. 그럼 이 한 달 뒤에 이 사람 돈 찾아가면 내 계좌가 부도나지 않았으면 내 계좌에 돈이 있으면 빠져나가잖아요. 그 사람. 그럼 뭐예요 결국? 돈 주는 사람이 돈 받는 사람한테 발행해서 주는 게 약속어음이란 말이에요. 그건 약속어음이에요. 근데 무역거래에서 쓰는 한어음은 달라요.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한테 돈 주세요 하고 발행하는 게 한어음이에요. 그래서 비ll 오브 익스체인지예요. 익스체인지 돼 있잖아. 돈 줄 사람, 돈 받을 사람이 익스체인지 돼 있잖아요. 원래 어음이라는 거는 돈 준 놈이 어음을 끊어서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찰이 없다. 어음 제도가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당장 현찰은 없어. 신용거래 하는 거야. 외상 거래하는 거야. 내가 한 달 뒤에 돈 줄게. 한 달 뒤에 돈 줄게.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야, 뭐 차용증이라도 써봐. 어음이라도 써봐. 어음 끊어주는 거야. 한 달 뒤에 내가 얼마를 너한테 줄게. 이자까지 쳐서. 끊어줘요. 그럼 한 달 뒤에 얘가 돈 받겠죠. 은행한테 받든지 뭐 누구에게 받든지. 그러니까 내가 대금 결제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약속어음인데 한어음은 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익스체인지라는 말이 붙었어요. 네. 뭐다? 돈을 주는 사람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받을 사람인 매도인,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다. 그래서 이 수출자이자 매도인 이 사람이 서류를 한어음을 발행합니다. 드래프트 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드로워라고 해요. 드로워. 보통 사람 말에 ER 이렇게 붙으면 여기에 약간 반대도 있죠. EE 이렇게 붙으면 뭐예요? 약간 피동의 형태죠. 그러면 뭐겠어요? 이건 이 사람은 발행인이고 한어음을 받는 사람. 한어음 받는 사람 있겠죠. 그게 누구라고? 수입자의 매수인이겠죠. 한어음 받는 사람. 그럼 영어로 뭐라 쓸까? 드로이라고 쓰겠죠. 한어음을 이 사람이 발행해주고 수입자인 저 사람이 한어음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출자고 저 사람이 수입자니까 돈은 누가 주고 그러니까 한어음은 이 사람이 만들어서 저 사람한테 보내는데 돈은 누가 누구한테 줘야 돼?
돈은 여기서 일로 와야 되잖아. 한엄은 여기서 일로 가고 돈은 여기서 일로 가잖아. 이게 익스체인지 되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이 사람이 한엄 받는 사람이면서 돈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얘는 돈 받는 사람이네요. 그죠? 아니에요? 맞죠? 예. 돈 주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부릅니다. 페이어. 반대말도 있겠죠. 돈 받는 사람. 페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예. 약속어음하고 한어음이 다르다고. 약속어음은 돈 주는 놈이 서류 발행자야. 어음 발행자야. 근데 한어음은 익스체인지 돼 있어. 뭐가 익스체인지 돼 있어? 돈 받는 놈이 돈을 주는 놈이야. 한어음 발행하는 사람이 돈 받는 사람이야. 어음은 여기서 일로 가고 돈은 일로 가고. 여기에 ER이고 여기가 E이고 여기가 ER이고 여기가 E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무역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매도인을 발행인이라고 번역하는 건 맞아. 영어 표현을 드로워라고 써요. 자, 그 다음에 수취인 말고 중간에 여기 지급인. 이 사람 1번이 지금 수출자라고 했잖아요. 3번이 여기 뭐예요? 뭐라 그래 있어요? 무역 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매수인이니까 이 사람이 돈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쉽게 돈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 주는 사람이죠. 돈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어음 받는 사람이란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지급인 돼 있잖아. 지급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어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의 우리말과 돈 주는 사람이란 우리말을 영어로 하면 드로이가 되고 페이어가 ER이니까 페이어가 되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쓰느냐? 우리말은 돈 주는 사람이라는 지급인을 쓰고 영어 단어는 페이어를 안 쓰고 뭘 쓰냐면 드로이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아니에요. 내 은사님이? 아니에요. 내 은사님의 은사님 세대. 왜 지금 봐봐. 드로이를 이거를 번역하면 지급인이 되냐고. 안 되지. 근데 지급인을 드로이라고 갈로 쳐놨어. 왜? 이게 이래서 그래요. 한어음을 받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이 수입자, 매수인인데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지급인 해놓고 드로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 받는 사람이잖아. 돈 받는 사람. 예, 근데 발행인 그런 거는 안 쓰고 발행인에 그냥 드로워만 씁니다. 자, 그러면 수취인 저건 왜 등장합니까? 수취인, 페이. 자, 은행이 안 끼었다고 생각해봐요. 무역 거래에서 은행이 안 끼었다. 그냥 수출자하고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그냥 어음 보내주고 돈 받고 이랬다고 하면 지금 칠판에 써놓은 대로 이 사람이 드로워이자 페이이가 되고 매수인이 드로이이자 페이어가 될 겁니다. 근데 실제 하한 취결 제도에서는 은행이 반드시 들어와요. 그래서 앞에서 뭐 있었어요? 매입 있었잖아. 매입이 뭐야? 어음 할인한다 그랬잖아. 은행이 먼저 산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어음이 이 한어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은행한테 가 있죠. 은행한테. 어음이 은행한테 가 있으면 결국에는 돈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은행이지. 매도인이 은행한테 어음을 할인해서 넘겼어요. 그러면 돈 받을 사람이 누구? 은행. 여기서 매도인입니다 하면 뭔가 잘못됐죠. 회계 공부도 문제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왜 그래요? 어음 할인해서 넘겼대잖아. 이자를 고려한 만큼 매도인은 먼저 돈을 가져갔겠지. 지금 어음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은행이 들고 있잖아. 은행이 들고 있으니까 돈을 은행이 받아야 돼.
자, 이거는 페이가 은행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던 거고, 자, 여기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지급인, 그러니까 지급인, 돈 주는 사람, 한어음을 받는 사람이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급인이란 말이 우리나라 번역에서 지급인이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한어음을 받는 사람이란 뜻과 돈 주는 사람이란 뜻이 지금 같이 짬뽕 됐잖아, 지금. 절대 이거 내가 이렇게 번역하거나 내가 이렇게 정의 내린 거 아니야. 예. 그렇잖아, 지금. 지급인이란 말은 돈 주는 사람의 뜻인데 우리말 번역은 영어는 이걸 쓴다니까. 한어음 받는 사람의 뜻을. 여기서 모든 사단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원인이 여기서 시작돼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인데 내가 그랬죠. DADP는 매수인이 지급인인데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지급인이다. 이건 왜 그럴까요? 신용장을 쓰게 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급 확약을 합니다.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돈을 줄게라고 하는 최종적 약속을 해요. 지급 약속을 해요. 최종적 지급 약속하고 돈을 지급해 줍니다.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러면 신용장 발행은행은 저 BL 들고 가서 뭘 해먹느냐? 그냥 엿 깎아먹느냐? 아니죠. 자신의 거래 고객인 매수인한테 얘네 둘 간에 알아서 대금 상환하고 서류 내주는 거예요. 근데 신용장 상에는 최종적인 돈 지급의 책임은 발행은행한테 있어요. 신용장 거래에서는. 그래서 신용장 거래, LC 거래에서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뭐 한다? 한어음 받는 사람이자 돈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오늘 요 관계만 이해했어도 화한 취결 제도를 이용하는 이 방식에 대한 메커니즘만 이해했어도 사실상 무역학 개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대금 결제 다 배운 거예요. 의미가 없어. 제가 지난 학기 때 국제상학 수업 시간에 당연히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한어음은 이해하겠지 해가지고 바로 신용장부터 막 나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딪혀. 표정이 안 좋아. 아, 차 싶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강의 자료를 수정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한어음을 신용장 다 배우고 한어음을 배웠어요. 지난 학기 혹시 내 수업 들은 친구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리고 한어음에 대해서 그 국제상학 수업 시간 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방식이에요. 방식. 뭐 우리가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했죠. 인커텀스 얘기할 때 이게 템플릿이다. 템플릿이다. 무역 거래의 템플릿이다. 어떻게 보면 대금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하한 취결이란 일종의 어떤 방법론이에요. 메소드예요.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이유는 앞에서 말했잖아요. 신용위험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돈 떼일까 봐. 벽돌 보내줄까 봐. 하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어음이다. 자, 그래서 한어음 있고, 그래서 약속어음하고는 다른 것이 한어음이다. 약속어음은 우리가 재무회계 시간에 배우는 그 어음이야. 어음 할인, 현재가치. 현재가치 계산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재무회계 하다 보면. 그건 뭐야? 쌀집 계산기로 그거 하잖아. K 해가지고 맨날 하잖아. 그게 안 돼. 쌀집 계산기 못 두드리면 재무회계 문제 못 풀잖아. 그죠? 그때 사용하는 어음, 약속어음, 그거고 무역 거래에서 사용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야. 익스체인지야, 한어음이야. 개념이 다르다. 개념이 다르다. 자, 그다음에 한어음의 종류, 화한어음 그리고 무담보어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하한어음이라고 합니다. 하한어음은 뭐겠어요? 상업서류를 함께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이 상업서류가 뭐겠어요? BL이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으로 결제를 하는데요.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대금 결제와 관련되지 않은 서류를 이 금융 결제를 위한 대금 청구서 혹은 어음에다가 끼워서 보내는 거예요. 좀 이질적이지 않아요? 은행 거래하고는 아무런 별반 상관이 없어요. BL이란 건. 은행이 발행한 서류도 아니고요. 은행에서 뭐 하는 서류도 아니고요. 아무런 관련, 그냥 운송회사가 발행한 서류예요.
거기에다가 어음을 해가지고 어음이란 건 금융서류지. 예. 금전적 가치가 있지. 어음 들고 있으면 뭐 돈을 받을 수 있고 뭐 가치가 있는데 이런 두 개의 이질적인 서류를 같이 보내서 결제를 받는 겁니다. 예. 그걸 하한어음이라고 하고요. 무담보어음 혹은 다른 말로 무하환어음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상업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BL이 없어요. 그러면 저런 건 왜 필요합니까? 한어음만 왜 보냅니까? 아, 저거는 그냥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대금을 보내고 받고 한다든지 뭐 수수료를 보내고 받고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 서류가 없는 한어음. 자, 그리고 어음의 발행지.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냥 내국한이면 당연히 동일한 나라 안에서 발행하는 한어음. 그리고 외국한이면 국경을 뛰어넘는 발행지와 지급지의 국가가 서로 다른 한어음을 외국한 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상의 만기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음상의 만기일. 어음이란 게 기본적으로 대금, 물론 약속어음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 한 어음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금 결제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금 결제의 길이란 게 보통은 이렇게 정합니다. 일람부 어음이 있고요. 기한부 어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람부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매수인 혹은 뭐 은행에게 제시됐을 때 바로 결제해줘야 돼요. 바로 지불, 바로 대금을 지급을. 그러니까 뭐 은행한테 제시됐다 바로, 매수인한테 지급됐다 바로. 근데 이렇게 굳이 어음까지 쓰는 마당에 일람부 어음으로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사실 송금하고 말지. 보통은 이제 기한부 어음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한부라는 게 한어음에서는 기한을 좀 정하기 나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뉘는데 첫 번째가 애프터 사이트. 일람 후 정기 불어음 혹은 일람 후 정기 출급 뭐 이렇게 합니다. 불어음이나 뭐 출급이나 그 말이니까 애프터 사이트 뭐예요? 어음이 매수인한테 제시되고 한 어음이 이 매수인한테 제시되고 날로부터 뭐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뒤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일람 후 정기. 그리고 니은에 after day of draf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부 후 정기 불어음 혹은 일부 후 정기 출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드래프트의 데이예요. 무슨 얘기했어요? 어음이 발행된 날로부터 이 한어음이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60일, 90일, 120일 뒤에 대금 결제하는 그런 것을 일부 후 정기 출급, 일부 후 정기 불어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fter date of draft. 자, 그 다음에 After date of BL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확정일 후 정기 불어음, 정기 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확정일을 BL 발행일로 정하고 BL이 발행된 날, 물품이 선적된 날이죠. 비행이 발행된다는 말이 BL 발행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뭐 30일, 60일, 90일 그건 정하기 나름이고 그 날짜 이후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어음이다. 예를 들어서 일부 후 정기 불어음, 그래서 어음 발행 후 예를 들어서 60일 뒤에 대금 결제를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 결제를 한어음을 자기가 발행한 날로부터 60일 뒤에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죠. 60일까지 기다렸다가 매수인한테 돈 직접 주고 돈을 받거나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할인을 한다는 거지. 어음은 60일짜리인데 나는 은행한테 먼저 디스카운트를 받고 먼저 돈을 챙기고 60일 뒤에 돈 받는 건 은행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통하고 이걸 통해서 하한 치결을 하고 하한 치결을 통해서 신용위험 없이 무역 거래에서 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45분 하기로 했죠. 신용장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